자기야, 계산하고 와. 우린 밖에서 기다릴게. 시어머니 될 분이 가족들과 450만 원어치를 먹고는 말했어요. 그냥 우리 부모님께 인사드리는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남자친구는 약속 장소로 가는 내내 나를 안심시켰다. 고급 레스토랑에 모인 사람은 총 15명, 계산서는 450만 원이 나왔다.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아가씨가 계산해. 우린 밖에서 기다릴게. 나는 지갑을 꺼냈다. 하지만 그 후에 일어난 일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서연은 택시 안에서 휴대폰 화면을 보고 있었다. 은행 앱에서 알림이 깜빡였다. 카드 결제 15만 원, 잔액 5만 8천 원. 월급날까지는 아직 12일이나 남았다. 그녀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다. 원피스. 2시간 전에 산 빌어먹을 에메랄드색 원피스 때문이었다. 남자친구인 준호가 예쁜 옷 입고 와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이제 2주 동안은 라면과 햇반으로 버텨야 다음 달까지 살 수 있을 것이다. 운전기사가 신호에 걸려 차를 세우자 서연은 옆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29살, 경력 5년 차 마케터, 대출을 끼고 산 작은 오피스텔 하나, 독립적이고 자립심 강한 여성이었다. 그런데 왜 지금은 교장 선생님께 불려가는 초등학생처럼 느껴지는 걸까? 1시간 뒤에 준호의 부모님을 만나야 했기 때문이다. 그가 분명 모든 게 순조로울 거라고 맹세했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감에 속이 죄어왔다. 그냥 가족끼리 식사하는 거야. 걱정 마. 어젯밤 그녀가 뭘 입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5번이나 물었을 때 그가 한 말이었다. 서연은 그 대화를 똑똑히 기억했다. 그들은 서울 변두리에 있는 그녀의 작은 오피스텔에 앉아 있었다. 준호는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보고 있었고 그녀는 초조하게 방안을 서성였다. 준호야, 제발 구체적으로 좀 말해줘. 어머님은 엄격하신 편이야? 아버님은 말씀이 많으셔? 무슨 얘기를 좋아하시는데? 그녀가 애원하듯 물었다. 서연아, 진정해. 그는 화면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그냥 평범한 분들이야. 엄마가 좀 직설적이시긴 한데 좋은 분이야. 아버지는 조용하시고 다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라고. 서연은 택시 창밖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왠지 그 말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다. 6개월을 사귀는 동안 준호는 자기 가족에 대해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모든 질문에 애매한 말로 답하고는 서둘러 화제를 돌렸다. 왜 이렇게 오랫동안 가족에게 소개해주지 않냐고 물으면 서두르고 싶지 않아. 확신이 들 때 하고 싶어라고 대답했다. 그땐 그 말이 오히려 기분 좋았다. 그가 진지하다는 뜻이고 그에게 이건 중요한 단계라는 의미니까. 하지만 지금 차에 앉아 그 만남의 장소로 향하면서 서연은 자신이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정신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그리고 무엇보다 왜 하필 지금 이렇게 갑작스럽게 모든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일주일 전 준호는 그냥 메신저로 통보했다. 토요일에 우리 집에 가. 가족들 만나는 거야. 그녀에게 시간이 괜찮은지 묻지도 미리 알려주지도 않고 그냥 사실을 통보했다. 서연은 그때 당황했지만 한편으로는 기뻤다. 드디어 그가 정말로 자신과의 미래를 그리고 있다는 뜻이니까. 저녁 6시에 데리러 갈게. 그는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작별 인사를 했다. 그냥 우리 부모님께 인사드리는 거야. 걱정 마. 그냥 인사. 서연은 그 말을 속으로 되뇌며 한숨을 내쉬었다. 택시가 그녀의 오피스텔 앞에 멈췄다. 그녀는 요금을 내고
차가운 10월의 공기 속으로 나와 서둘러 건물 입구로 향했다. 약속까지는 4시간이 남았고 완벽하게 준비해야 했다. 집안은 상쾌하고 깨끗한 냄새가 났다. 그녀는 아침 내내 청소를 했다. 준호가 집 안으로 들어올 리는 없고 그냥 건물 앞에서 그녀를 태워갈 거라는 걸 알면서도 어리석은 짓이란 걸 알면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초조한 신경이 몸을 움직이게 했다. 바닥을 닦고 먼지를 털고 물건들을 제자리에 정리했다. 그러고는 오랫동안 샤워를 하며 불안감을 물과 함께 씻어내려 했었다. 소용없었다. 욕실 거울 앞에 서서 서연은 자신의 얼굴을 꼼꼼히 살폈다. 예쁘장하지만 미인은 아니었다. 평범한 동양인의 외모, 짙은 갈색 머리, 쌍꺼풀 없는 눈, 오똑한 코, 도톰한 입술. 몸매는 날씬했고 키는 165cm으로 평균이었다. 특별할 것 없었다. 하지만 준호는 그녀를 좋아했다. 그녀가 예쁘다고 자주 말했다. 물론 최근 2달간은 칭찬이 점점 줄어들긴 했지만 서연은 화장을 시작했다. 피부톤을 정리하기 위해 가벼운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광대뼈에 약간의 블러셔를, 속눈썹에는 마스카라를 2번 덧칠해 눈이 더 커 보이게 했다. 누드톤 립스틱은 튀지 않으면서도 입술을 돋보이게 했다. 자연스러우면서도 단정하게, 과하지 않으면서도 초라하지 않게 보이고 싶었다. 머리는 드라이기로 부드러운 웨이브를 만들어 어깨 위로 늘어뜨렸다. 준호는 그녀가 머리를 푸는 것을 좋아했다. 헤어스프레이를 뿌려 스타일을 고정했다. 손목과 귀 뒤에 향수를 뿌렸다.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달콤하지 않은 플로럴 향이었다. 그리고 원피스를 입을 차례였다. 서연은 쇼핑백에서 옷을 꺼내 조심스럽게 펼쳤다. 짙은 에메랄드색이 조명 아래서 아름답게 빛났다. 촉감이 좋은 원단에 몸에 꼭 맞는 우아한 디자인이었다. 길이는 무릎 바로 위, 어깨는 가려져 있고 파임도 적당했다. 저속한 느낌은 전혀 없었다. 부모님을 뵙기에 딱 좋은 옷이었다. 그녀는 원피스를 입고 등 뒤에 지퍼를 올린 후 거울 앞에서 한 바퀴 돌아보았다. 완벽하게 맞았다. 허리를 강조하고 단점을 가려주었다. 서연은 높지 않은 굽의 검은색 클래식 구두를 골랐고 목에는 얇은 체인 목걸이와 작은 귀걸이를 더했다. 크고 화려한 장신구는 피했다. 그녀는 다시 거울 속 자신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보기 좋았다. 자신감 있고 품이 있어 보였다. 이제 준호를 기다렸다가 좋은 인상을 남기는 일만 남았다. 마음에 들어 하실까? 만약 그의 부모님이 그녀를 아들에게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서연은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왜 이렇게 긴장되는 걸까? 평소 그녀는 자신감이 넘쳤다. 직장에서는 능력을 인정받았고 동료들은 그녀를 존중했다. 상사도 그녀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다. 그녀는 혼자서 큰 프로젝트를 이끌었고 고객들과 소통하고 전략을 발표하며 항상 잘 해냈다. 그런데 왜 고작 가족 모임 앞에서 이렇게 벌벌 떠는 소녀가 되어버리는 걸까? 휴대폰이 진동했다. 준호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출발했어. 40분 뒤에 도착할 거야. 서현은 답장을 보냈다. 알았어. 준비 다 됐어. 그녀는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아래에는 주택가의 평범한 저녁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유모차를 끈 엄마들이 산책하고 남자들은 건물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모든 것이 너무나 익숙하고 평범했다. 하지만 오늘 그녀에게는 새로운 단계가 시작되고 있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단계일지도 모른다. 준호. 그들은 6개월 전
지인들의 모임에서 만났다. 서연은 동료와 함께 갔고 준호는 친구들과 함께 왔다. 친구들과 친구들과 함께 서로 소개를 받았고 서연은 첫눈에 그에게 흥미를 느꼈다. 그는 키가 185cm 정도로 컸고 다부진 체격에 짙은 머리, 갈색 눈, 매력적인 미소를 가졌다. 옷차림도 좋았고 자신감 있게 말했지만 거만하지 않았다. 대기업 IT 회사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했다. 수입도 괜찮아 보였다. 손목에 찬 시계와 그가 타고 온 차를 보면 알 수 있었다. 그날 저녁 그들은 3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이야기했다. 준호는 매력적인 대화 상대였고 재미있는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녀의 일에 관심을 보이며 세련된 농담을 했다. 모임이 끝나자 그는 전화번호를 물었고 다음 날 바로 전화해서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첫 데이트는 완벽했다. 레스토랑, 와인, 즐거운 대화. 준호는 세심했다. 코트를 받아주고 문을 열어주고 말을 끊지 않고 들어주었다. 저녁 식사 후에는 집까지 바래다 주었지만 올라가겠다고 조르지 않았다. 그냥 뺨에 입을 맞추며 말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두 번째 데이트, 세 번째 데이트. 매번 이전보다 더 좋았다. 준호는 꽃을 선물하고 매일 메시지를 보내고 그녀의 하루를 궁금해했다. 퇴근 후에 그냥 함께 있고 싶다며 찾아오기도 했다. 한 달 뒤 그들은 공식적으로 연인이 되었다. 서연은 사랑에 빠졌다. 첫눈에 반한 것은 아니었지만 만날수록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다. 준호는 완벽해 보였다. 그는 든든하고 예측 가능하며 다정했다. 소란을 피우지도 않고 이유 없이 질투하지도 않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지도 않았다. 그냥 필요할 때 곁에 있어 주었다. 첫 3개월은 꿈만 같았다. 그들은 거의 매일 만났다. 도시를 산책하고 영화관, 극장, 카페에 가고 서연의 집에서 저녁을 먹고 드라마를 보고 세상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준호는 일, 프로젝트, 미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서연은 고민, 꿈, 아이디어를 나누었다. 함께 있는 것이 편안했다. 그러다 무언가 변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정확히 언젠지 말할 수 없었다. 아마 4개월째였을 것이다. 준호의 메시지 빈도가 줄었다. 이전에는 2~3시간마다 메시지를 보내 안부를 묻고 생각을 나눴다. 이제는 저녁까지 한 통도 안 보낼 때도 있었다. 왜 그러냐고 물으면 회사 일이 바빠서 휴대폰 볼 시간이 없다고 했다. 만나는 횟수도 줄었다. 일주일에 1번, 많아야 2번. 준호는 피곤하다. 프로젝트 때문이다. 쉬어야 한다는 핑계를 댔다. 서연은 서운함을 티내지 않으려 했었다. 각자의 삶과 일이 있다는 걸 이해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불안이 자라났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다. 그녀가 주말에 함께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다. 준호는 거절했다. 다음에 가자. 부모님 댁에 들러야 해. 부모님? 그는 부모님을 자주 언급했지만 함께 가자고 제안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서연은 넌지시 떠보았다. 나도 한번 인사드리면 안 될까? 그는 애매하게 대답했다. 아직 일러. 서두르고 싶지 않아. 그래서 서연은 기다렸다. 그가 준비될 때까지. 그가 서두르지 않는다는 건 진지하게 생각한다는 뜻이니까. 아무나 가족에게 소개하고 싶지 않은 거겠지. 이건 좋은 신호 아닌가? 정말 그럴까? 서연은 생각을 떨쳐내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그만 좀 해. 오늘은 모든 것이 바뀔 바로 그날이다.
준호가 드디어 그녀를 가족에게 소개하기로 결심했다. 이것은 그들의 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나아간다는 의미다. 그가 미래를 보고 있다는 뜻이다.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거의 다 왔어. 나와. 서연은 검은색 코트와 작은 핸드백, 열쇠를 챙겼다.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고 머리를 정돈했다. 숨을 내쉬었다. 다 잘 될 거야. 그녀는 계단을 내려갔다. 오피스텔 엘리베이터는 또 고장이었다. 밖으로 나가자 준호가 그의 은색 외제차 옆에 서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든 그는 미소를 지었다. 와, 그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다. 오늘 진짜 예쁘다. 고마워. 서연도 마주 웃었다. 긴장이 조금 풀리는 기분이었다. 너도 멋져. 준호는 어두운 색 청바지에 흰 셔츠, 검은색 재킷을 입고 있었다. 머리는 단정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수염도 깔끔했다. 그는 세련되고 매력적으로 보였다. 그가 문을 열어주자 서연은 조수석에 앉았다. 차 안에서는 그의 씁쓸하면서도 남성적인 향수 냄새가 났다. 준호가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고 음악을 틀었다. 조용한 재즈가 차 안을 채웠다. 그들이 대로로 나서자 서연이 용기를 내어 물었다. 준호야, 나 옷 정말 괜찮게 입은 거 맞아? 너무 꾸민 건 아닐까? 아니, 완벽해. 그가 그녀를 흘끗보며 말했다. 딱 좋아. 오늘 정확히 누가 오시는 거야? 부모님만? 준호는 머뭇거리며 방향 지시등을 켜고 차선을 바꿨다.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렀고 그 침묵이 서연을 불안하게 했다. 부모님은 확실히 오시고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아마 누나네 가족도 올 거고 형도 올지 몰라. 서연은 위가 조여오는 것을 느꼈. 그럼 우리 넷만 있는 게 아니야. 한 10명 정도 될 거야. 준호가 무심하게 던졌다. 그 이상은 아닐 거고. 10명. 이건 조촐한 가족 식사가 아니라 거의 잔치 수준이다. 준호야, 너 그냥 간단한 자리라고 했잖아. 서연은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다. 우리 둘이랑 너희 부모님, 조용한 분위기에서 내가 우리만 있을 거라고는 안 했잖아. 그가 반박했다. 목소리에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다. 가족 식사라고 했지. 우리 가족은 대가족이야. 서연은 입을 다물었다. 그가 분명 그냥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상기시켜주고 싶었지만 약속 전에 다투고 싶지 않아 참았다. 그가 화를 내서 차를 돌려버리고 모든 게 무산될 수도 있었다. 그들은 15분 동안 말없이 달렸다. 준호는 음악에 맞춰 손가락으로 운전대를 두드리며 도로를 주시했다. 서연은 창밖을 보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썼다. 10명, 괜찮아. 무섭지 않아. 그냥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질문에 답하고 미소 지으면 돼. 다 잘 될 거야. 차가 도심으로 향했다. 서연은 익숙한 동네를 알아보았다. 강남, 청담동, 명품 매장, 고급 레스토랑, 오피스 빌딩이 즐비한 곳. 그녀는 이곳에 거의 와본 적이 없었다. 이곳의 물가는 그녀의 예산과 맞지 않았다. 우리 어디 가는 거야? 그녀가 물었다. 레스토랑. 준호가 짧게 대답했다. 서연은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레스토랑? 너희 부모님 댁에서 식사하는 거 아니었어? 내가 언제? 그저께 네가 말했잖아. 우리 집으로 와. 엄마가 오리구이 해놓으실 거야 라고. 준호는 마치 기억을 더듬는 듯 인상을 썼다. 엄마가 레스토랑이 더 편하겠다고 하셨어. 그가 마침내 말했다. 요리하고 치울 필요도 없고 분위기도 더 좋잖아. 근데 왜 미리 말 안 했어? 서연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그의 목소리에 피곤함이 묻어났다. 어디서 만나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사람이 중요하지. 서연은 다시 침묵했다. 차이는 컸다. 집에서는 편안하게 있을 수 있고, 나 자신으로 있을 수 있다. 레스토랑에서는 체면을 차리고, 매너를 지키고, 식기를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게다가 레스토랑은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 차가라 벨라라는 간판이 걸린 건물 앞에 멈췄다. 서연은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다. 잡지에 소개되곤 하는 고급 레스토랑 중 하나였다. 이곳의 평균 식사 비용은 1인당 10만 원부터 시작했다. 여기야? 그녀가 속삭이듯 물었다. 응. 준호가 시동을 끄고 그녀를 돌아보았다. 준비됐어? 서연은 레스토랑을 바라보았다. 커다란 창문을 통해 호화로운 인테리어, 크리스털 샹들리에, 새하얀 식탁보, 정장을 입은 웨이터들이 보였다. 준호야, 여기 엄청 비싸잖아. 그녀는 참지 못하고 말했다. 저녁 식사 비용이 대충 얼마나 나올까? 그가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보았다. 그걸 왜 알아? 부모님이 내실 거야. 이미 다 주문해 놨어.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물론이지. 부모님이 초대했으니 부모님이 내시는 게 당연하지. 늘 그런 식이었다. 쓸데없는 걱정을 했다. 알았어. 그녀는 미소를 지으려 애썼다. 가자. 그들이 차에서 내렸다. 차가운 10월의 바람이 서연의 머리를 헝클어뜨렸고 그녀는 서둘러 머리를 정돈했다. 준호가 그녀의 팔짱을 꼈고 그들은 입구로 향했다. 문 앞에서는 제복과 흰 장갑을 낀 도어맨이 그들을 맞이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열어주었다. 안에서는 비싼 향수, 커피, 그리고 무언가 고급스럽고 맛있는 냄새가 났다. 조용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홀은 절반 정도 차 있었다. 테이블에는 정장과 드레스를 입은 사람들이 조용히 대화를 나누거나 메뉴를 보고 있었다. 지배인으로 보이는 흠잡을 데 없는 검은 정장을 입은 40대 남자가 다가왔다. 이준호 고객님. 그가 능숙한 미소로 물었다. 네,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일행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그는 돌아서서 홀 안쪽으로 향했다. 서영과 준호는 그를 따라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긴장감이 고조되는 것을 느꼈다. 손바닥에 땀이 찼고 심장이 두근거렸다. 몇 초 후면 준호의 가족을 보게 될 것이다. 지배인은 홀 구석에 있는 커다란 원형 테이블 앞에서 멈췄다. 서연은 고개를 들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 테이블에는 10명이 아니라 15명이 앉아 있었다. 15쌍의 눈이 그녀에게 쏠렸. 어른, 아이, 노부인, 정장 입은 남자들, 드레스 입은 여자들, 모두가 숨김없는 호기심으로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다. 어머, 우리 주인공들 오셨네. 우렁찬 목소리가 침묵을 깼다. 테이블 중앙에 앉아있던 여자가 일어섰다. 55세쯤 되어 보였다. 풍채 좋은 몸매는 짙은 남색 드레스로 꽉 조여져 있었. 목에는 굵은 금목걸이, 팔에는 여러 개의 팔찌와 반지가 번쩍였다. 머리는 짧게 깎았고 얼굴은 화려하게 화장했다. 권위적인 표정과 무거운 눈빛. 준호야, 이리 오렴. 내 아들. 그녀가 두 팔을 활짝 벌렸다. 준호는 순순히 앞으로 다가가 그녀에게 안겼다. 서연은 핸드백 손잡이를 손가락 마디가 하얘질 정도로 꽉 쥔 채 서 있었다. 그럼 이 아이가 네가 말한 서연이구나. 여자는 아들을 놓아주고 그녀에게로 돌아섰. 이리 오렴. 아가씨. 부끄러워 말고. 서연은 억지로 한 걸음 앞으로 내딛고 악수를 청하기 위해 손을 내밀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여자는 내민 손을 무시하고 대신 서연을 힘껏 껴안아 부드러운 가슴에 파묻히게 했다. 강한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다. 나는 박미숙, 준호 엄마란다. 그녀가 서연을 놓아주며 말했다. 그리고 여기는 그녀가 테이블을 손으로 휘저으며 말했다. 우리 식구들이지. 서연은 재빨리 모인 사람들을 훑어보았다. 박 여사 옆에 앉은 머리가 벗겨진 50대 남자는 준호의 아버지일 것이다. 그는 무심하게 서연에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메뉴를 들여다보았다. 아버지 옆에는 30대 초반의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다. 아름답고 세련됐지만 거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짙은 머리는 우아한 번으로 묶여 있었고 화장은 완벽했으며 드레스는 비싸 보였다. 누나구나. 서연은 직감했다. 그녀 옆에는 회색 정장을 입은 남자, 아마도 그녀의 남편, 그리고 아이 둘이 있었다. 10살짜리 남자아이와 7살짜리 여자아이. 둘 다 휴대폰에 코를 밟고 있었다. 그 옆에는 준호와 닮았지만 더 나이가 많고 덩치가 큰 남자, 형이 앉아 있었다. 그 옆에는 피곤한 얼굴의 통통한 여자와 13살쯤 되어 보이는 지루한 표정으로 빵을 씹고 있는 10대 남자아이가 있었다. 테이블 끝에는 흰머리를 쪽진 할머니와 서연이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중년 남자 3명이 앉아 있었다. 앉아라, 앉아. 박 여사가 자신 바로 맞은편 테이블 중앙의 빈 2자리를 가리키며 명령했다. 서연은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느끼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준호가 옆에 앉았. 그녀는 도움을 바라는 눈으로 그를 쳐다봤지만 그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메뉴만 보고 있었다. 여기요. 박 여사가 손가락을 튕겼다. 흰 셔츠에 검은 조끼를 입은 젊은 남자가 메뉴판을 들고 즉시 테이블로 다가왔다. 네, 손님, 와인 리스트 가져오고 박 여사가 명령했다. 그리고 이거. 그녀는 메뉴판을 보지도 않고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이거랑 이것도. 전부 다 인원수대로. 서연은 무엇을 주문하는지 보려고 했지만 메뉴판은 이미 닫혀 있었다. 알겠나? 박 여사가 물었다. 네, 바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웨이터가 고개를 끄덕이고 서둘러 자리를 떴다. 박 여사가 몸을 서연 쪽으로 완전히 돌렸다. 자, 이야기 좀 해보렴. 아가씨, 준호가 그러는데 마케터라고? 네. 서연은 자신감 있게 말하려고 했었다. 광고 대행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프로모션이랑 전략 개발을 담당하고 있어요. 재미있겠네. 박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그 대행사라는 데서는 돈을 많이 주나? 질문이 공중에 떠올랐다. 테이블의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지며 서연을 쳐다봤다. 그녀는 뺨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초면에 월급을 묻는 건 실례였다. 무례한 행동이었다. 업계 평균 정도 받습니다. 그녀가 얼버무렸다. 구체적으로 말해봐. 박 여사가 물러서지 않았다. 우린 이제 거의 가족인데. 비밀 같은 거 없어야지. 엄마, 왜 그러세요? 준호가 힘없이 끼어들려 했다. 박 여사가 그를 쏘아보자 그는 즉시 입을 다물었다. 월 280만 원 정도요. 서연이 굴욕감을 느끼며 조용히 말했다. 오, 나쁘지 않네. 나쁘지 않아. 박 여사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대단하네. 독립적이고 존경스러워. 서연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마치 취조를 당하는 기분이었다. 자기 집은 있고 준호 형 옆에 앉아있던 여자가 물었다. 그 피곤한 얼굴에 통통한 여자였다. 네. 서연이 대답했다. 오피스텔이요. 대출은 좀 있지만. 아, 준호의 누나, 그 세련된 미녀가 말했다.
대출. 나라면 엄두도 못 낼 텐데. 그거 수십 년 동안 노예되는 거잖아. 그래도 제 집이잖아요. 서연이 자신을 변호하려 했었다. 월세 내는 것보다는 낫죠. 글쎄, 잘 모르겠네. 누나가 회의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걸 선호해서. 남편이 돈을 잘 벌거든. 괜찮은 동네에 방 3개짜리 아파트에서 월세 살아. 집은 나중에 부모님이 사주실 거고. 그렇죠. 엄마? 물론이지. 우리 진아. 박 여사가 딸의 손을 쓰다듬었다. 우리 애들은 다 도와줘야지. 준호도 결혼하면 사줄 거야. 서연은 가슴이 따끔했다. 그럼 준호는 부모님이 집을 사주길 기다리며 월세로 살고 있고, 자신은 월급의 절반을 바쳐가며 대출금을 갚고 있는 거였다. 세상은 왜 이리 불공평할까? 웨이터가 와인을 가져왔다. 3병이었다. 라벨에는 프랑스어가 적혀 있었다. 서연은 와인을 잘 몰랐지만 병 모양만 봐도 비싼 와인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박 여사가 잔을 채웠다. 자, 우리 만남을 위해 건배합시다. 그녀가 잔을 들었다. 준호가 드디어 여자를 데려온 것을 축하하며 우린 녀석이 스님이라도 될 줄 알았지. 테이블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서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잔을 들고 조금 마셨다. 와인은 떨고 독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다. 먼저 차가운 전체 요리. 얼음 위에 놓인 굴. 연어 타르타르. 소고기 카르파초. 그 다음엔 새우 샐러드, 게살 샐러드, 트러플 샐러드. 서연은 넘쳐나는 음식을 보며 불안감이 커져만 갔다. 이건 엄청난 돈이 들 것이다. 자, 마음껏 들어요. 사양 말고. 박 여사가 명령했다. 서연은 포크를 들어 새우 샐러드를 맛보았다. 맛있었지만 먹고 싶지 않았다. 긴장감의 위가 꽉 조여 있었다. 테이블의 대화가 활기를 띠었다. 준호의 누나 진아는 별장의 수영장 타일을 이탈리아산으로 주문했다며 자랑했다. 한 묶음에 500만 원이나 했지만 얼마나 예쁠지 기대돼. 그녀의 남편은 맞장구를 쳤다. 준호의 형 준석은 사립학교 학비가 한 달에 200만 원이라며 불평했다. 대낮에 날강도 짓이야. 서연이 모르는 남자 중 한 명은 준호의 아버지와 새로운 벤츠 모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풀옵션으로 하려면 1,000만 원이나 더 내야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지. 승차감이 완전히 달라. 서연은 말없이 들으며 이질감을 느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다. 타일값으로 500만 원, 학비로 한 달에 200만 원이 평범한 지출인 세상. 그녀는 한 달에 10만 원을 저축하면 기뻐하는데 요리는 계속해서 나왔다. 메인 요리, 다양한 굽기의 스테이크, 구운 랍스터, 오리 콩피, 크림소스 토끼 요리, 곁들임 요리, 트러플 리조또, 로즈마리 감자, 구운 채소, 소스, 빵, 버터. 아이들은 메인 요리를 다 먹지도 않고 아이스크림을 더 달라고 졸랐다. 박 여사는 무심하게 웨이터에게 손짓했다. 가져와요. 달라는 대로 다 줘요. 와인은 강물처럼 흘렀다. 잔은 계속해서 다시 채워졌다. 서연은 취해서 실언할까봐 조금만 마셨다. 준호는 저녁 내내 말이 없었다. 앉아서 먹기만 하고 가끔 친척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스스로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서연은 몇 번이나 그의 눈을 마주치려 했지만 그는 접시나 휴대폰만 쳐다봤다. 준호야, 너희 결혼은 언제 할 거니? 갑자기 할머니, 그 흰머리의 노부인이 물었다. 서연은 그 자리에서 굳었다.
포크가 입으로 가던 길에 멈췄다. 할머니, 아직 일러요. 준호가 중얼거렸다. 이르다니 박 여사가 발끈했다. 내 나이가 32이야. 이제 가정을 꾸리고 애도 낳아야지. 엄마, 서연이 앞에서 꼭 그러셔야 해요? 그가 민망해하며 부탁했다. 뭐가 어때서? 박 여사가 서연에게로 돌아섰다. 너도 아이 갖고 싶지? 서연은 당황했다. 물론 언젠가는 갖고 싶었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이런 분위기에서 논의할 주제가 아니었다. 네, 갖고 싶어요. 그녀가 조용히 대답했다. 그럼 됐네. 박 여사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얘기가 다 됐네. 준호야, 꾸물거리지 마. 놓치기 전에 청혼해. 준호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다. 서연은 얼굴이 빨개지는 것을 느꼈. 너무나 어색하고 잘못된 상황이었다. 결혼 이야기는 부모님과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하는 게 아니다. 그건 15명의 증인 앞에서가 아니라 둘이서만 나누는 은밀한 주제였다. 마침내 디저트가 나왔다. 티라미수, 판나코타, 초콜릿 퐁당, 과일 타르트, 아이스크림. 아이들은 단 것에 달려들었다. 어른들은 천천히 맛을 보았다. 서연은 판나코타를 한 숟가락 떴지만 먹을 수가 없었다. 목에 무언가 걸린 듯 삼키기 어려웠다. 그녀는 몰래 시계를 보았다. 2시간 반이 지났다. 언제쯤 끝날까? 그녀는 집으로 그 저주받은 원피스를 벗고 화장을 지우고 그냥 침대에 눕고 싶은 그녀의 작은 오피스텔로 가고 싶었다. 마침내 저녁 식사가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 접시가 치워지고 테이블이 정리되었다. 박 여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의자 등받이에 기댔다. 자, 즐거운 시간이었네. 그렇지?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아이들은 다시 휴대폰에 코를 박았다. 어른들은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서연은 조용히 앉아 이제 모두가 일어나 흩어지기를 바랐다. 그때 저녁 내내 그들을 서빙했던 젊은 웨이터가 테이블로 다가왔다. 그의 손에는 가죽 폴더가 들려 있었다. 실례합니다. 계산서입니다. 그가 박 여사에게 폴더를 내밀며 말했다. 박 여사는 폴더를 받아 무심하게 열고 숫자를 흘끗 보았다. 서연은 금액을 보지 못했지만 여자의 표정으로 비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 박 여사가 폴더를 닫고 서연에게로 돌아섰다. 서연은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아가씨, 박 여사가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는 무언가 포식자의 그것 같은 것이 있었다. 계산해. 서연은 박 여사를 보며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계산해라는 말이 마치 명치를 한 대 맞은 것처럼 공중에 울렸다. 네? 뭐라고요? 그녀가 되물었다. 계산서 지불하라고. 아가씨. 박 여사가 똑같은 미소로 반복했다. 우린 밖에서 기다릴게. 서연은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준호를 보았다. 그는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듣지 못한 사람처럼 휴대폰만 뚫어지게 보고 있었다. 준호야, 그녀가 조용히 불렀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눈도 들지 않았다. 준호야, 서연이 더 큰 소리로 반복하자 그가 마지못해 화면에서 눈을 뗐다. 어머님이 나더러 계산하라고 하시는데. 준호는 어색하게 어깨를 으쓱했다. 엄마가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나 보지. 서연은 이 상황을 믿을 수가 없었다. 가족 모임에 초대받았다. 준호는 모든 것이 지불되었다고 약속했. 그런데 이제 그의 어머니가 고급 레스토랑에서 15명의 식사비를 내라고 요구하고 있었다. 하지만 네가 부모님이 내실 거라고 했잖아. 그녀는 평정을 유지하려 했었다. 네가 직접 다 계산됐다고 말했어. 내가 주문됐다고 했지. 준호가 반박했다. 계산은 네가 해야지. 그게 논리적이잖아. 논리적이라고?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게 어떻게 논리적이야? 박 여사가 팔꿈치를 테이블에 올리고 손가락을 깍지 낀 채 서연을 무거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아가씨, 넌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자리를 노리고 있잖니. 우리는 네가 얼마나 진지한지, 관계에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알아야 해. 이건 말하자면 시험 같은 거야.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테이블을 둘러보았다. 모두가 그녀를 보고 있었다. 준호의 누나 진아는 차가운 미소를 짓고 있었고, 형 준석은 무관심했으며, 아버지는 기대하는 눈치였고, 할머니는 호기심 가득한 표정이었다. 나머지 친척들은 흥미롭게 혹은 지루하게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시험이라고요. 서연이 되물었다. 그러니까 저를 만나자고 초대해서 온 가족을 비싼 레스토랑에서 먹여놓고 이제 와서 제가 모두의 식사비를 내라고 요구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이게 시험이라고요? 바로 그거야. 박 여사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가 정말 준호를 사랑한다면 아까워하지 않겠지. 서연은 박 여사 앞에 놓인 계산서를 보았다. 폴더가 열려 있어 숫자가 선명하게 보였다. 450만 원. 그녀의 3달치 월급보다 많고 반년치 대출 상환금보다 많은 금액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의자 등받이에 기댔다. 머릿속이 이상하게 텅 비었다. 충격이 차가운 분노로 바뀌었다. 준호야, 그녀가 아주 조용히 말했다. 너 이거 알고 있었어? 그는 말이 없었다. 준호야, 서연이 목소리를 높였다. 내가 돈을 내게 될 거라는 거 알고 있었냐고. 강요하는 게 아니야. 박 여사가 끼어들었다. 부탁하는 거지. 우리가 억지로 돈을 뺏는 깡패는 아니잖니. 당신들은 저를 가족 식사라는 명목으로 초대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다. 준호는 그냥 간단한 자리일 거라고 약속했고요. 그냥 우리 부모님께 인사드리는 거야. 걱정 마.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막상 와보니 15명이나 있는 잔치였고, 제 월급에 대해 취조당하고, 대출 때문에 무시당하고, 이제 와서는 450만 원짜리 계산서를 내라고 하잖아요. 소리 지르지 마렴. 박 여사가 얼굴을 찌푸렸다. 여기는 격식 있는 곳이야. 격식 있는 곳에서는 격식 있는 사람들이 이런 식의 도발은 안 하죠. 서연은 더 이상 참지 않았다. 옆 테이블 손님들이 돌아보기 시작했다. 웨이터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다. 서연은 그걸 봤지만 상관없었다. 서연아, 들어봐. 준호가 말을 시작하려 했다. 아니, 네가 들어. 그녀가 그에게 휙 돌아섰다. 너는 내내 나한테 거짓말을 했어.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해서 부모님께 소개하는 걸 서두르지 않는다고 했지. 사실은 나를 이 서커스에 끌어들이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잖아. 우리 가족을 서커스라고 부르지 마. 준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그럼 뭐라고 불러야 하는데요? 서연이 일어섰다. 당신들은 돈을 뜯어내려고 저를 속여서 여기로 데려왔어요. 뜯어내다니 말이 너무 심하네. 준호의 누나 진아가 입술을 비틀었다. 우린 그냥 네가 우리 가족이 될 자격이 있는지 알아보려는 것뿐이야. 자격이요? 서연이 웃음을 터뜨렸다. 웃음소리가 히스테리하게 들렸다. 진심이세요? 당신들 변덕의 마지막 남은 돈까지 바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당신들 가족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돈이 진정한 관계를 보여주는 법이지. 준호 형의 아내가 끼어들었다. 그 피곤한 얼굴에 통통한 여자였다. 나도 준석이 처음 만났을 때 시험을 치렀어. 저녁 식사비도 내고 아까워하지 않았지. 그래서 우린 벌써 10년째 함께야. 서연은 그녀를 더 자세히 쳐다보았다. 피곤한 얼굴, 생기 없는 눈,
테이블에 다른 여자들의 화려한 옷차림에 비해 초라한 원피스. 이 가족과 10년, 그리고 이게 그 결과였다. 저는 그런 삶을 원하지 않아요. 서연이 말했. 그럼 돈을 안 내겠다는 거니? 박 여사가 다그쳐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 강철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다. 안 내겠다고는 안 했어요. 서연이 테이블에서 핸드백을 집어들었다. 생각 좀 해볼게요. 오, 생각을 해보시겠다? 진아가 비웃었다. 그럼 네가 생각하는 동안 우리는 여기서 계속 앉아 있으라고? 가셔도 돼요. 서연이 차갑게 대답했다. 생각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아가씨. 그건 안 되지. 박 여사가 일어섰다. 지금 계산하든가 아니면 네가 우리한테 안 맞는다는 걸로 알든가. 서연은 온몸이 꽉 조이는 것을 느꼈다. 최후 통첩. 무례하고 냉소적인 최후 통첩이었다. 그녀는 준호를 보았다. 그는 빈 접시를 보며 앉아 있었다. 그녀를 보호하지도 편들어주지도 않고 그냥 앉아 있었다. 준호야. 그녀가 마지막으로 불렀다. 뭐라고 말 좀 해봐. 그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사랑도 미안함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기대감뿐이었다. 준비가 안 됐다면 어쩔 수 없지. 그가 어깨를 으쓱했다. 아마 우리가 정말 서둘렀나 봐. 바로 이것이었다. 명백한 배신.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온몸이 얼음물에 잠긴 것처럼 차가워졌다. 좋아요. 그녀가 차분하게 말했다. 제가 계산할게요. 박 여사가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그래, 착하다. 네가 현명한 아이일 줄 알았어. 서연은 핸드백을 열고 지갑을 꺼냈다. 온 가족이 기대를 품고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근처에 서 있던 웨이터도 마찬가지였다. 그때 서연은 손을 들어 웨이터를 불렀다. 웨이터가 가까이 다가왔고 서연은 문득 그의 얼굴을 제대로 보게 되었다. 그냥 유니폼을 입은 젊은 남자가 아니었다. 잠깐만. 이 얼굴. 아는 얼굴인데. 민준아?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웨이터가 눈을 깜빡이며 그녀를 자세히 쳐다봤다. 서현이? 김서현. 너 맞니?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그 자리에서 굳었다. 최민준. 그녀의 고등학교 동창이었다. 그들은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함께 공부했고 옆자리에 앉았고 시험 공부를 같이 하고 학교 축제에도 같이 갔었다. 믿을 수가 없네. 민준이 미소 지었다. 몇 년 만이지? 10년, 11년. 서현도 미소 지었다. 저녁 내내 처음으로 짓는 진심 어린 미소였다. 너 여기서 일해? 응, 벌써 3년 됐어. 너는? 그가 테이블과 가족들을 쳐다보자 미소가 사라졌다. 이분들은 내 가족이야? 아니, 서연이 짧게 대답했다. 전 남자친구 가족. 그녀는 전이라는 단어를 힘주어 말했고 그것은 마치 선고처럼 들렸다. 동창회 방해해서 죄송한데요. 진아가 독서를 날렸다. 우리 지금 계산해야 하거든요. 서연이 그녀를 돌아보았다. 네, 계산서요. 민준아, 내 계산서만 따로 가져다 줄래? 테이블의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다. 뭐라고? 박 여사가 되물었다. 제 계산서만 따로 달라고 부탁드렸어요. 서연이 더 큰 소리로 반복했다. 제 이름으로 제가 먹은 것만요. 민주는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잠시만. 그는 계산대로 향했다. 서연은 망연자실한 표정의 준호 가족을 보며 서 있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준호가 벌떡 일어섰다. 진심이야? 완전. 서연이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 너는 그냥 부모님께 인사드리는 거라고 걱정 말라고 했어. 그래놓고는
15명이나 있는 잔치에 나를 데려왔고 내 어머니는 나더러 450만 원짜리 계산서를 내라고 요구했지. 당신들 전부 나를 바보로 아는 거야? 내가 이런 대접을 참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너 돈 내야 해. 박 여사가 소리쳤다. 우리가 널 초대했잖아. 아니요, 당신들이 저를 속였어요. 서연은 차분하게 말했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또렷했다. 준호는 모임의 성격에 대해 거짓말했어요. 당신들은 도발을 계획했고 이제 돈을 요구하고 있죠. 하지만 저는 당신들의 게임에 돈을 낼 생각이 없어요. 민준이 작은 영수증을 들고 돌아왔다. 내 계산서는 3만 원이야. 서연은 영수증을 받아들고 카드를 꺼내 그에게 건넸다. 그가 휴대용 단말기로 결제를 진행했다. 결제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 고마워. 서연이 카드를 받으며 말했다. 그리고 준호 가족에게로 돌아섰다. 안녕히 계세요. 저는 제 몫만 계산했습니다. 그녀는 돌아서서 출구로 향했다. 등 뒤에서 고함이 터져 나왔다. 거기서 너 그럴 권리 없어. 당장 돌아와. 준호, 쟤 좀 잡아. 서연은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출구로 걸어갔고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어깨에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지는 것처럼 몸이 가벼워졌다. 문 앞에서 민준이 그녀를 불렀다. 서연아, 잠깐만. 그녀가 멈춰섰다. 그가 다가와 명함을 건넸다.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해. 이런 상황에서라도 다시 만나서 반갑다. 고마워. 서연이 명함을 받았다. 도와줘서 고마워. 언제든지. 민준이 미소 지었다. 참고로 내가 저 사람들 10분 정도 더 붙잡아 둘게. 우리 매장 방침이거든. 계산이 완료될 때까지 손님은 홀에 계셔야 해. 그러니까 너는 조용히 갈 시간 충분할 거야. 서연은 고맙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레스토랑을 나섰다. 차가운 10월의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눈을 감았다. 자유.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모든 메신저, SNS, 전화번호부에서 준호를 차단했다. 그의 번호를 지우고 사진도 삭제했다. 모든 게 끝났. 그리고 택시를 불렀다. 3분 뒤 차가 도착했다. 서연은 뒷좌석에 앉아 집 주소를 말했다. 가는 동안 엄마에게 전화했다. 엄마는 두 번째 신호음에 받았. 서연아, 어떻게 됐어? 엄마. 서연은 목이 메어오는 것을 느꼈다. 엄마 말이 맞았어. 준호는 내가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무슨 일 있었니? 엄마의 목소리가 단번에 날카로워졌다. 서연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레스토랑, 15명의 사람들, 월급에 대한 취조, 450만 원을 내라는 요구, 준호의 배신, 그리고 그녀가 어떻게 자기 몫만 계산하고 나왔는지까지. 엄마는 조용히 들었다. 서연이 말을 마치자 한숨을 내쉬었다. 잘했다. 내 딸. 자랑스럽. 그런 상황에서 모든 여자가 그렇게 박차고 나올 용기가 있는 건 아니란다. 그런 상황에서 모든 여자가 무서웠어요. 서연이 고백했다. 하지만 엄마가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나는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빚지지 않았다고. 그럼 당연하지. 평생 기억하렴. 넌 누구에게도, 특히 널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빚지지 않았어. 서현은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다. 슬픔 때문이 아니라 안도감 때문이었다. 악몽을 피한 거야. 네, 엄마. 피했어요. 만약 그 사람과 결혼했다면 그 가족이 1년 안에 저를 잡아먹었을 거예요. 서현은 엄마가 보지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내 상상이 같다. 끊임없는 통제, 굴욕, 자신의 가치를 계속 증명해야 하는 삶.
지켜주기는커녕 엄마 치마폭 뒤에 숨는 준호. 규칙을 강요하는 폭군 같은 시어머니. 업신여기는 눈으로 쳐다보는 친척들. 고마워요, 엄마. 경고해 주셔서. 네가 스스로 깨달았다는 게 중요하지. 내일 와. 제대로 이야기하자. 네가 좋아하는 파이 구워 놓을게. 꼭 갈게요. 그들은 전화를 끊었다. 택시가 서연의 오피스텔 앞에 멈췄다. 그녀는 요금을 내고 나와 4층까지 계단을 올라가 문을 열었다. 집은 조용하고 아늑했다. 서울 변두리에 작은 대출 낀 오피스텔이지만 그녀 자신의 것이었다. 자신의 노동으로 벌었고 누구에게 선물 받거나 부모님이 사준 것이 아니었다. 서연은 구두를 벗고 15만 원짜리 저주받은 에메랄드색 원피스를 벗어 옷장에 걸었다. 다시는 입지 않을 것이다. 오늘 그녀가 얻은 교훈을 상기시켜주는 기념물로 걸어두자. 그녀는 세수를 하고 화장을 지우고 편안한 잠옷으로 갈아입었다. 침대에 누워 이불을 끌어당겼다. 창밖에서는 밤의 서울이 소음을 내고 있었다. 익숙한 소리였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서연은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모르는 번호로부터 온 메시지 알림이 보였다. 열어보았다. 이준석입니다. 준호 형. 당신 정말 무례하게 굴었어. 우리 레스토랑에 붙잡혀서 계산해야 했어. 온 가족이 돈을 긁어모아 겨우 냈다고. 창피한 줄 알아. 후회하게 될 거야. 서연은 읽고 피식 웃으며 메시지를 삭제하고 번호를 차단했다. 쓰고 싶은 만큼 쓰라지 상관없었다. 또 다른 메시지가 왔다. 준호의 누나 진아였다. 네가 똑똑한 줄 알아? 너 같은 애들 많이 봤어. 준호는 너보다 훨씬 좋은 여자 만날 거고 넌 내 대출 낀 집에서 혼자 늙어 죽을 거야. 삭제, 차단. 세 번째 메시지는 박 여사 본인이었다. 아가씨, 너 큰 실수한 거야. 우리 준호랑 결혼했으면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이제 넌 내 가난 속으로 돌아가겠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 삭제, 차단. 서연은 휴대폰을 끄고 침대 옆 탁자에 놓았다. 눈을 감았다. 마음이 평온했다. 아주 오랜만에 진정으로 평온했. 그래. 원피스 값 15만 원을 날렸다. 그래. 유독한 사람들과 끔찍한 저녁을 보냈다. 그래. 준호와 헤어졌다. 하지만 대신 그녀는 자신의 존엄성을 지켰다. 이용당하지 않았고 굴욕을 참지 않았고 고개를 꼿꼿이 들고 걸어나왔. 사흘 뒤 그 이야기는 그들의 모든 공통 지인들 사이에 퍼졌다. 서연이 회사에 있을 때 그 운명적인 만남 전에 함께 점심을 먹었던 동료 지영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서연아, 너랑 준호 씨 얘기 인터넷에 다 퍼진 거 알아? 그 사람 누나가 SNS에 글 올렸어. 서연은 미간을 찌푸리며 링크를 열었다. 준호의 누나 이진아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은 이미 댓글이 400개나 달려 있었다. 남동생을 여자친구에게 소개시켜줬어요. 비싼 레스토랑에서 성대하게 대접하고 최고의 음식을 차려줬는데 우리에게 망신을 줬네요. 자기 밥값만 내고 도망쳐서 온 가족이 그 여자 목까지 계산하게 만들었어요. 요즘 젊은 것들은 정말 뻔뻔하네요. 어른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어요. 댓글은 다양했다. 여자가 잘했네. 왜 당신들 밥값을 내야 해? 라고 쓰는 사람도 있었고, 배은망덕하다. 초대해줬더니 무례하게 굴었네. 라며 분노하는 사람도 있었다. 서연은 읽고 창을 닫았다. 상관없었다. 쓰고 싶은 대로 쓰라지. 그녀는 진실을 알고 있었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하지만 1시간 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서연이 받았다. 여보세요?
김서연 씨 맞으신가요?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다. 네, 그런데요. 저는 온라인 뉴스 매체 도시 이야기 A 기자라고 합니다. 서연 씨의 가족 식사 이야기를 봤습니다. 서연 씨의 입장을 듣고 싶어서요. 서연은 잠시 생각했다. 한편으로는 스캔들을 키우고 싶지 않았다. 다른 한편으로는 진아가 이미 사실을 왜곡해서 SNS에 모든 것을 퍼뜨렸 진실을 말해야 할지도 모른다. 좋아요. 그녀가 결심했다. 말씀드릴게요. 인터뷰는 다음 날 나갔다. 서연은 모든 것을 솔직하게 설명했다. 준호가 어떻게 그냥 부모님께 인사드리는 자리라고 약속했는지, 어떻게 내 대신 15명이 모이게 됐는지, 어떻게 월급과 대출에 대해 취조당했는지, 어떻게 450만 원을 내라고 요구받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기 목만 계산하고 나왔는지. 기사는 수천 번 공유되었다. 댓글이 폭주했다. 대부분은 서연을 지지했다. 잘했어요. 이용당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이건 전형적인 등쳐먹기 수법이네요. 제때 알아봐서 다행이에요. 저도 비슷한 경험 있어요. 남자친구 부모님이 시험이라면서 자기들 휴가 비용을 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똑같이 거절했어요.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소수였다. 그리고 이틀 뒤 서연에게 민준, 그 동창생 웨이터에게서 연락이 왔다. 안녕, 잘 지내? 소식 하나 전해줄게. 그 이준호 씨 가족, 우리 레스토랑 더 이상 못 와. 스캔들 터진 후에 경영진이 블랙리스트에 올렸어. 자기들 평판 망쳤다고 보상 요구하려 했다는데 우리 매장에 CCTV 녹화 영상이 다 있거든. 박 여사님이 요리 주문하는 거랑 나중에 너한테 계산 요구하는 장면까지 다 찍혔어. 결국 출입 금지당했지. 정의는 살아있네. 서연은 미소 지었다. 그들이 어떤 식으로든 대가를 치렀다는 사실이 기뻤다. 그녀는 답장했다. 알려줘서 고마워. 너는 어때? 일은 괜찮아? 그들은 저녁 내내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알고 보니 민주는 야간 대학에 다니면서 웨이터로 일하고 있었다. 호텔 경영을 공부하며 자신만의 작은 카페를 여는 것이 꿈이었다. 부모님과 함께 살며 돈을 모으고 있었다. 그는 유쾌하고 솔직하며 재미있는 대화 상대였다. 언제 한번 만나자 그가 제안했다. 그냥 친구로 영화나 전시회 보러 가자. 몇 년 동안 못 봤는데 할 얘기 많잖아. 좋아. 서연이 동의했다. 그들은 일주일 뒤에 만나 현대미술 전시회에 갔고 아늑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수다를 떨고 웃고 학창 시절을 회상했다. 민주는 세심한 청자였다. 그는 준호에 대해 묻지도 압박하지도 않고 그냥 곁에 있어 주었다. 서연은 가벼움을 느꼈다. 긴장도 게임도 없었다. 그냥 오랜 친구와의 좋은 시간이었다. 만남이 끝날 때 민주는 그녀를 지하철역까지 바래다 주었다. 오늘 정말 좋았어. 또 보자. 물론이지. 서연이 미소 지었다. 그들은 이제 공식적으로 레스토랑에서의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연락처를 교환했다. 그리고 다음 날 서연에게 다시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다. 이번에는 남자였다. 김서연 씨. 네, 저는 박 변호사입니다. 이준호 씨 가족의 변호인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공개적인 사과와 5억 원의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연은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무슨 명목으로요? 명예훼손입니다. 허위사실 유포, 평판훼손. 저에게는 모든 것을 본 증인, 웨이터가 있습니다. 레스토랑에는 영상 기록이 있고요. 제가 3만 원만 결제했다는 영수증도 있습니다. 무슨 명예훼손이죠? 변호사는 머뭇거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의뢰인들은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송하시라고 하세요. 서연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말한 모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진실이 최고의 방패죠.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사과도 보상도 없을 것이다. 우주에라도 고소하라고 해. 한 달이 지나도 소송은 제기되지 않았다. 아마 변호사가 그들에게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했을 것이다. 서연은 일상으로 돌아왔다. 직장, 집, 헬스장, 친구들과의 만남, 오랫동안 미뤄왔던 영어 회화학원에 등록했다. 휴가를 위해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 여름에 조지아로 여행 갈 계획이었다. 민준과는 의무감 없이 친구로 계속 만났다. 영화관에 가고, 콘서트에 가고, 박물관에 갔다. 서연은 이 만남에 운명적으로 감사했다. 민주는 모든 사람이 위선적이고 이기적이지 않다는 것을 믿게 해주었다. 어느 날 공원을 산책하다가 민준이 물었다. 준호랑 있었던 일 후회해. 서연은 잠시 생각했다. 아니, 낭비한 시간만 후회돼.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과 지내는 대신 그 6개월을 더 유익하게 보낼 수 있었을 텐데. 나는 기뻐. 민준이 고백했다. 그 저녁 식사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다시 만나지 못했을 거잖아. 서연이 그를 보았다. 선한 갈색 눈, 꾸밈 없는 미소, 거짓이 없었다. 응, 그건 좋은 점이네. 그녀가 동의했다. 3달이 지났다. 겨울이 가고 봄이 왔다. 서연은 직장에서 승진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팀을 이끄는 팀장이 되었다. 월급은 400만 원으로 올랐다. 대출금 상환이 그렇게 두렵지 않았다. 작은 사치를 부릴 여유도 생겼다. 민준과의 우정은 어느덧 그 이상으로 발전했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고 압박하지 않았고 그냥 곁에서 지지하고 보살펴 주었다. 그리고 어느 날 서연은 자신이 진짜 사랑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준호에게 느꼈던 것과는 달랐다. 환상도 콩깍지도 없이 그냥 좋은 사람을 보고 그와 함께 있고 싶었다. 그들은 4월에 공식적으로 연인이 되었다. 한강변을 따라 걸었다. 민준이 그녀의 손을 잡았을 때 서연은 평온함을 느꼈다. 격정적인 감정도 황홀경도 아닌 모든 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차분한 확신이었다. 한 달 뒤 민주는 그녀를 부모님께 소개했다. 집에서 4명이서 조촐한 저녁 식사를 했다. 그의 어머니는 직접 빚은 만두를 끓여주셨다. 아버지는 재미있는 농담을 하셨다. 그들은 서연을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취조도 시험도 없이 그냥 아들에게 좋은 여자가 생겼다는 사실에 기뻐했다. 있잖아, 서연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준이 말했다. 우리 부모님은 항상 말씀하셨어. 가족은 시험하는 곳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곳이라고. 현명하신 분들이네. 서연이 미소 지었다. 그리고 초여름, 그녀에게 예상치 못한 사람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준호의 형수, 그 불행했던 저녁 식사 자리에 앉아있던 피곤한 얼굴의 여자였다. 서현 씨, 안녕하세요. 준석 씨 아내, 영미예요.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요. 그때 제가 시험을 통과했고 돈이 아깝지 않았다고 말했을 때 저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제 자신과 모두에게요. 사실 저는 지난 10년 동안 매일 후회했어요. 그냥 인정하기가 두려웠을 뿐이에요. 서현 씨의 행동을 보고 다르게 살 수도 있다는 걸 알았어요. 꼭 참아야만 하는 건 아니라는 걸요. 저 이혼 소송 걸었어요. 아들 데리고 나와서 새 직장도 구했고요. 소박하게 살지만 행복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하녀가 아니라 사람으로 사는 기분이에요. 고맙습니다. 서연은 메시지를 읽고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것.
어쩌면 이 모든 것이 헛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답장했다. 영미 씨, 힘내세요. 결심하신 것 정말 대단해요. 행복과 힘을 기원할게요. 여름의 서연은 정말로 민준과 함께 조지아로 여행을 갔다. 그들은 트빌리시를 거닐고 하차푸리를 먹고 와인을 마시고 산을 감상했다. 가볍고 즐겁고 좋았다. 우리가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어느 날 저녁 그들이 호텔 발코니에 앉아 석양을 보며 민준이 말했다. 나도 다행이야. 서연이 그에게 기댔다. 정말 다행이야. 있잖아. 때로는 나쁜 일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도 해. 그가 생각에 잠겨 말했다. 그 저녁 식사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그냥 과거의 동창으로 남았을 거야. 내 말이 맞아.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그 관계에서 제때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갖기 전에 나를 구해준 운명에 감사해. 내가 만약 준호랑 결혼했다면 어땠을지 상상이 나가. 상상하고 싶지 않아. 민준이 그녀의 정수리에 입을 맞췄다. 네가 강한 사람이어서 다행이야. 서연은 미소 지었다. 그래, 그녀는 강했다. 필요할 때 떠날 용기를 냈고 환상적인 미래를 위해 굴욕을 참지 않았고 자기 자신을 선택했다. 준호는 어떻게 됐을까? 서연은 정확히 몰랐다. 공통 지인들을 통해 건너들은 바로는 그가 제3자를 통해 몇 번이나 그녀에게 연락하려 했다고 한다. 해명할 기회를 달라고 부탁했지만 서연은 거절했다. 해명할 것은 없었다. 모든 것이 이미 명백했다. 박 여사가 이제 아들에게 새로운 신부감을 적극적으로 찾아주고 맞선을 주선하고 후보자들을 초대하지만 여자들은 가족과의 첫 만남 후에 바로 도망친다고 했다. 서연의 이야기가 도시에 퍼졌고 모두가 그 가족에게서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알게 된 것이다. 준호는 혼자가 되었다. 32살. 아내도 아이도 없이 권위적인 어머니의 그늘 아래에서 서연은 그를 동정했을까? 아니. 그는 그 레스토랑에서 선택을 했다. 여자친구 대신 어머니를 선택했다. 각자 자기가 받을 만한 것을 받는 법이다. 가을의 서연은 그 저녁 식사 1주년을 기념했다. 1년 전 그녀는 택시에 앉아 초조해하며 준호의 가족을 만나러 가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행복하고 자유롭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였다. 민준이 자기 집에서 저녁을 준비했다. 레스토랑이 아닌 집에서 메뉴는 간단했다. 구운 닭고기, 샐러드, 직접 만든 파이. 하지만 아늑하고 따뜻하고 정성이 담겨 있었다. 너를 위해 그가 잔을 들었다. 너의 용기와 강인함을 위해, 우리를 위해 서연이 고쳐 말했다. 우리가 만난 것을 위해 그들은 잔을 부딪히고 마셨다. 서연은 인생이 얼마나 이상하게 짜여 있는지 생각했다. 때로는 행복을 찾기 위해 고통을 겪어야 한다. 올바른 사람을 만나기 위해 잘못된 사람을 잃어야 한다. 그녀는 라벨라에서의 그 저녁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테이블에 앉은 15명. 450만 원짜리 계산서. 준호의 배신. 하지만 이제는 분노 없이 회상했다. 그냥 교훈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것을 참아서는 안 된다는 교훈. 다른 사람의 편안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 때로는 떠나는 것이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라는 교훈. 무슨 생각해? 민준이 그녀의 멍한 시선을 알아채고 물었다. 그냥. 서연이 미소 지었다. 내가 얼마나 운이 좋은지 생각하고 있었어. 나도 운이 좋아. 그가 그녀의 손을 잡고 손가락을 깍지 꼈다. 정말 운이 좋아. 그들은 부엌에 앉아 차를 마시며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민주는 자신의 미래 카페에 대해, 서연은 직장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했다. 평범한 저녁, 평범한 삶, 드라마도 스캔들도 없이 그냥 함께 있는 것이 좋은 두 사람. 그리고 서연은 그 교훈에 운명적으로 감사했다. 그 공탄을, 그 교훈에 감사했. 잔인하고 고통스러웠지만 꼭 필요했던 교훈. 그 교훈은 그녀에게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더 낮은 것에 만족하지 않고 존중을 요구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위험 신호를 보는 법도. 애매한 대답, 비밀스러움, 가족의 울타리 안으로 들이기를 꺼리는 태도. 이 모든 것이 준호에게 처음부터 있었지만 그녀는 알아채지 못했다. 알아채고 싶지 않았다. 사랑에 빠져 눈을 감아버렸던 것이다. 또 반년이 지났다. 서영과 민주는 함께 살기 시작했다. 괜찮은 동네에 방 2개짜리 아파트를 얻어 그들의 취향대로 꾸몄다. 민주는 자신의 카페를 열었. 작고 아늑하며 가정적인 분위기였다. 서연은 마케팅과 홍보를 도왔다. 사업은 잘 되었다. 어느 겨울 저녁 그들은 눈 덮인 공원을 걷고 있었다. 민준이 갑자기 멈춰서서 서연을 돌아보았다. 물어볼 게 있어. 뭔데? 그녀가 미소 지었다. 그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열었다. 안에는 작은 보석이 밝힌 소박한 은반지가 있었다. 서연아, 나는 부자가 아니야. 너한테 1캐럿 다이아몬드를 사줄 수도 없고 엄청난 프러포즈를 해줄 수도 없어. 하지만 널 사랑하고 평생 너와 함께하고 싶어. 나랑 결혼해 줄래? 서연은 반지를 그의 진심 어린 눈을 보며 심장이 행복으로 가득 차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말했다. 당연하지. 민준이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그녀를 껴안고 빙글빙글 돌았다. 그들은 공원 한가운데 서서 입을 맞추고 웃었다. 눈이 그들의 어깨 위로 내렸다. 새로운 삶의 시작처럼 하얗고 깨끗하게. 결혼식은 봄에 올렸다. 소박하고 가족적인 분위기였다. 20명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했다. 서연의 부모님, 민준의 부모님, 친구들, 동료들. 레스토랑은 단순하지만 쾌적한 곳으로 골랐다. 메뉴는 맛있었지만 사치스럽지 않았다. 서연은 단순하고 우아한 흰 드레스를 입었다. 15만 원이 아니라 150만 원짜리였지만 후회 없이 기쁨으로 산 옷이었다. 그들이 반지를 교환할 때 서연은 민준의 눈을 보며 깨달았다. 이게 진짜구나. 게임도 시험도 조종도 없는 그냥 사랑과 존중. 피로연에는 돈을 요구하는 15명의 친척도 없었고 규칙을 강요하는 권위적인 시어머니도 없었다. 오직 젊은 부부를 위해 기뻐하는 사랑하는 사람들 뿐이었다. 서연의 엄마가 어느 순간 딸에게 다가와 껴안았다. 정말 자랑스럽다, 내 딸. 네 행복을 찾았구나. 찾았어요, 엄마. 서연이 그녀에게 기댔다. 참지 말라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그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어요. 엄마가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항상 기억하렴. 저녁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다. 춤, 웃음, 건배, 축하. 서연은 자신이 제자리에 올바른 사람 곁에 올바른 사람들 사이에 있다는 것을 느꼈. 그리고 도시의 다른 한편에서는 준호가 월세방에 앉아 SNS 피드를 넘기다가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연의 사진을 발견했다. 그는 오랫동안 사진을 쳐다보다가 앱을 닫고 휴대폰을 껐다. 박 여사는 그날 그에게 5번이나 전화했다. 또 다른 신부감 후보에 대해 논의하러 오라고 재촉했. 준호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어머니에게도
시험에도 이 모든 서커스에도 지쳐 있었다. 어쩌면 너무 늦게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달았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변화를 시작하기에 딱 좋은 때였을지도. 하지만 그건 더 이상 서연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행복하게 끝났다. 행복한 결혼, 사랑하는 남편, 평온한 삶. 그녀는 다시는 자신을 이용당하게 내버려두지 않았고, 무례함을 참지 않았고, 자신을 희생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 레스토랑에서의 저녁을 기억했고, 어떻게 테이블에서 일어나 걸어 나왔는지 기억했다. 그리고 그 기억은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그녀가 자기 자신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올바른 결정이었다. 그녀가 몇 년이 흘러 서연이 이 이야기를 친구나 지인들에게 들려줄 때면 모두가 놀랐다. 그래서 정말 자기 몸만 계산했다고? 정말이야. 서연이 대답했다. 3만 원, 단 한 푼도 더 내지 않았어. 준호가 불쌍하지는 않았어? 아니, 그에게 쓴 시간만 아까웠어. 그리고 그것은 순수한 진실이었다. 서연은 자신의 결정에 대해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다. 한 번이라도 두 번째 기회를 줬어야 했나 고민하지 않았다.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두 번도 배신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준호는 그녀 대신 어머니를 선택했다. 그건 그의 선택이었고 그녀는 자신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 서연의 이야기는 그들 사이에서 전설이 되었다.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에게 경고하며 이야기했다. 조심해. 너도 이런 일 당하지 않게. 그녀의 사례는 다른 여성들에게 유독한 관계를 참지 않도록 영감을 주었다. 그리고 서연 자신은 그냥 살았다. 행복하고 평온하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고 여행하고 계획을 세우며 매일 그 레스토랑에서의 저녁에 운명적으로 감사했다.